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55에 찾아온 첫날 밤은 어땠냐고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누구에게는 설렘의 순간일지 몰라도 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부드러운 침구 위에 놓인 작은 메모 한 장, 매일 아침 바뀌는 일정표가 그 대답을 대신해 줬습니다.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며 된장찌개 하나에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했고 그 손맛 덕에 단골도 생기고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죠. 그렇게 15년을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제 몫의 삶을 살게 된 뒤 저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원을 걷고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죠. 손맛에는 자신 있었지만 서양 요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에 고급 레스토랑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입구부터 풍기는 기품에 살짝 주눅이 들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세련된 그림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생화가 꽂힌 꽃병이 있었습니다. 괜히 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혼자라도 좋은 한 끼를 먹고 싶다는 생각에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은빈 머리에 정갈한 슈트를 입은 신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박태준 씨였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와서 조용히 밥만 먹고 가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조심스럽게 다가와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였을까요? 그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고 현재는 병원 몇 곳을 운영 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식당 이야기를 진심으로 흥미롭게 들어주었고 제가 들려주는 자잘한 일상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 혹시 클래식 좋아하시나요? 다음 주에 괜찮으시면 공연 하나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까?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설렘을 느꼈고 그 마음은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오랜만에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깊어진 팔자주름이 낯설었지만 그 속에서 어렴풋이 반짝이는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여자로서의 감정, 설렘, 기대.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외출복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55에 찾아온 이 떨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삶을 가져올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다음 주 클래식 공연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기다림이 마치 새로운 삶을 여는 문처럼 느껴졌던 그 밤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설렘 때문에 잠도 깊이 들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입을 옷을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여자가 공연 한번 보자고 이렇게 설레다니 스스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며 여러 번 손이 멈추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예전보다 넓어진 이마, 그러나 그 안에도 살아있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날만큼은 저 자신에게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차분한 진주색 블라우스에 오래 간직해온 자개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신발까지 고른 뒤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 기다리던 박태준 씨는 여전히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공연장 내부는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공간을 가득 메웠고 저는 공연 내내 숨을 죽이며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조용한 와인바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의 지난 시간들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제 인생에 이런 평온한 감정을 안겨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프로포즈 치고는 조용했고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감정은 요동쳤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고민이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진짜 그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차분히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전 괜찮아요. 대신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딸 미진이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제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만든 흔적들 속에서도 다시 사랑을 꿈꿀 수 있는 한 여자의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태준 씨에게 전화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곧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 씨.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부터 예식장 예약 하객 명단과 답례품까지 모두 박태준 씨의 비서가 알아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손만 잡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고 아들 정민이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저는 참을 수 없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식장은 서울 강남의 유명 호텔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낯선 얼굴이었고 양복과 드레스 사이로 풍기는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쩐지 제 모습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박태준 씨가 있었고 그는 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정숙 씨. 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잠시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날들, 새벽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장을 보러 다녔던 날들, 그것들이 모두 저 멀리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였습니다. 해변과 이어진 테라스, 와인과 촛불이 어우러진 저녁 식사, 그리고 그의 세심한 배려. 낯설지만 고마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저의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였고 무언가 부족하지 않도록 늘 살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게 된 곳은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어지는 전용 복도 그 끝에 있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린 집.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방에는 요리사가 있었고 집안일은 가사 도우미가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놀랍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은 곧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첫날 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흰 표지에 검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는 일정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필라테스, 11시 피부관리, 오후 1시 점심 마이너스 영양사 식단, 3시 영어회화, 6시 박태준 이사장 동반 디너. 처음엔 그의 세심한 배려라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 시간을 짜준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은 매일매일 새로 바뀌었고 점점 더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제가 쉬고 싶다고 말해도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거예요. 정숙 씨는 이제 더 사랑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배려 속에는 무언의 강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제 선택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심지어 머리를 어떻게 묶을지까지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언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통제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화려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저는 그가 설계한 세계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바꿔놓는 일정표는 제가 매일 조금씩 잃어가는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도 한동안 저는 그의 배려라는 이름의 통제를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숨을 막히게 만들 거라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제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입는 옷에 대한 작은 조언에서 출발했죠. 정숙 씨, 이 색깔보단 이게 훨씬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는 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고 결코 강요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언은 선택이 아닌 지침이 되어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의 시선에 맞는 옷만 골라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침대 옆 탁자 위에 그날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운동, 관리, 수업, 식사, 동반, 외출까지 분 단위로 적혀 있는 하루. 하루 이틀은 신기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렇게 정제된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니.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닌 스케줄이라는 틀에 갇힌 생활이었습니다. 저의 의지는 점점 무력해졌고 감정은 말라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용실 예약을 미루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미용실 일정은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외를 말할 틈도 없게 만들어진 체계. 가사도 의미와 요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무언가 하려고 하면 정중히 제지당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사모님의 손에 물 묻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심지어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지를 말하면 그는 표정은 바꾸지 않지만 그 친구분은 정숙 씨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아껴서 이런 배려를 하는 거라고.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온 저에게 안정된 삶을 만들어 주려는 거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제 숨통은 점점 조여들고 있었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완벽해야 해요. 내 옆에 선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죠. 그 말은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기준에 부합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은 화려하고 우아했지만 제 안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한식당을 하던 시절 바쁘고 고단했지만 제 마음은 살아있었고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말만 하며 누군가가 짜놓은 대본 속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그가 보이지 않을 때면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속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 고급 펜트하우스라는 감옥 속에 갇힌 반짝이는 새장 속 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옛 식당 단골 손님을 우연히 만났고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그날 저녁 그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외출할 때마다 보고해야 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사전에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제 삶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있고 그의 배려 뒤에는 날카로운 통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그제야 뼛속 깊이 실감하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점잖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통제는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해 보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장에 다녀와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주방에 들어온 요리사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사모님, 이사장님께서 사모님의 손에 칼이 닿는 것조차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뭘 하려 해도 누군가 말리는 이 집.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은 겉으로는 배려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제한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 미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통화는 늘 3분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 전화기에는 발신 기록도 수신 기록도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연락한 적도 없는 번호가 차단 목록에 올라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의심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 정민이가 오랜만에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제 방에 들어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혹시 휴대폰 검열당하고 계세요? 요즘 연락이 너무 어렵고 뭔가 이상해요.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민이는 변호사입니다. 직업상 감각이 예민한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이미 저는 감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정민이는 제가 무심코 했던 말들, 집안에서 느낀 작은 위화감을 조목조목 짚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결혼이 후회되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숙이선 그렇다는 말이 맴돌았지만 입으로 내뱉기엔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고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이라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있는 이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딸 서연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꽤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우리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결혼하셨나요? 제 엄마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자리를 차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였고 저 역시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저를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 나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아이 문제는 제가 해결합니다.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그 말에서 저는 낯선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냉정함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예전처럼 식당에서 손님 맞으며 분주하게 일하는 제 모습. 주방에서 땀 흘리는 나 김치를 버무리며 웃고 있는 나.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면 화려한 침실 안, 차가운 대리석 벽이 저를 맞이합니다. 이제 이 공간이 얼마나 낯선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친구 미숙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식당을 접기 전까지 늘 곁에서 도와주던 동갑내기 친구였죠. 전화번호를 찾아보려 했지만 제 휴대폰엔 미숙이의 번호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등록해뒀던 번호였는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 몰래 컴퓨터 앞에 앉아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정민이에게 단 한 문장만을 썼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 메일을 보내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어떻게 될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탈출구가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이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대였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민이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준비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식사도 함께 했고 와인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의 눈빛, 말투 모든 것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자 협탁 위에는 여느 때와 같은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숙 씨, 내일은 꼭 함께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무슨 만남인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결혼이 시작될 땐 상상도 못했던 상황들. 내 삶의 주도권이 이토록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동행해 간 장소는 고급 호텔의 비즈니스 라운지였습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식사 자리라고 했고 저에게는 미리 준비된 복장을 건넸습니다. 전혀 제 취향이 아닌 짙은 자주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형식적이었고 저는 그저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수시로 시선을 던졌고 제가 말실수라도 할까봐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엔 제가 너무 다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제 진심은 그에게 닿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만든 틀 안에 저를 끼워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침대 옆 서랍 속을 뒤적였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명함들, 각종 메모들,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엔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태준의 전 부인 이혜진. 그리고 그녀의 입원 기록과 정신과 소견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울증, 감금, 약물 처방이라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 서류들이 말하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틀에 맞는 여자를 소유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재를 자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비밀을 더 찾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았고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무방비로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어떤 증거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류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플라스틱 파일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딸과 함께 웃고 있는 박태준 씨의 모습,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인.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것이 이혜진 씨임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파일 안에는 여행 일지처럼 보이는 메모가 있었고 몇몇 구절은 무척 불길했습니다. 요즘 혜진이가 많이 피곤해한다. 약은 제때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혼자 두면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 밖으로 나가려는 걸 자제시켜야겠다. 조금만 더 조심해야 한다.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가지 않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그가 설계한 것이었고 저는 그 설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바로 아들 정민이에게 전송했습니다.
단 한마디를 덧붙여서요. 이제 정말 준비하자. 며칠 후 정민이는 제게 임시 휴대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번호는 잠시 꺼두고 이 기기를 서랍 속 깊은 곳에 보관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다음엔 직접 뵙고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와인을 따랐고 제 안부를 물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손길에서 위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끼쳤고 언젠가 나도 전 부인처럼 사라질 수 있겠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정민이와 저는 은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그의 감시를 피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의 통제적 언행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몰래. 모든 것은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외출한 사이 몰래 문서를 뒤지다가 발소리에 놀라 숨죽이고 문 뒤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냥 물건을 가지러 왔을 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늘 긴장된 상태로 지냈고 웃을 때도 눈가에만 미소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해외 출장을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 3일이 기회예요. 준비해 두셨던 것들만 챙기고 제가 알려드린 장소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짐은 간소하게. 신분증, 통장 사본, 중요한 서류들과 휴대폰,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금반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나는 여길 떠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고 집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출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혹시 계획이 들킨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침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저는 온몸을 웅크린 채 숨죽여 아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일정을 확인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출장을 연기했다며 전화 통화를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어쩌면 모든 걸 알고 있는 듯도 보였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계획은 실패한 걸까? 정민이에게 알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남편은 다시 일정을 조정해 출국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급히 조율되었다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가 제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대한 무표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가 공항으로 떠난 후에도 바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가사도우미와 경비원이 있었고 이들도 그의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틀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조용히 짐을 꺼냈습니다. 정민이와 약속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임시 휴대폰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편지 한 장을 서랍에 남겼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을 찾기 위한 선택입니다. 편지를 접으며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을 빠져나온 순간 저는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고도 눈부셨습니다. 정민이와 약속한 장소는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제야 마음 놓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민이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절대 다시는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갈 일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말했습니다. 정숙님, 다행히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이 정도면 강제 감금, 통제, 심리적 폭력에 대한 입증은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하나. 그는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후 박태준 씨는 제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언론에도 슬며시 기사가 흘러나왔고 일부 사람들은 저를 배신한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정민이와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매일 신문과 조사, 증거 제출에 시달리면서도 자유를 위해서는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나를 소유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박태준 씨는 전화와 이메일로 수차례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정숙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세요. 그 말들이 한때는 유혹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 다시 잡히면 이번에는 진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그의 전 부인 관련 자료들과 제가 수집한 녹음 파일들, 일정표, 감시 정황은 모두 법적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움이 아닌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의 힘으로라도 반드시 그와의 인연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다시 제 손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젠틀하고 품위 있는 재벌로 언론에 비춰지던 그였지만 저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감금과 감시 정황, 일정표, 녹음 파일, 심리 상담 기록까지. 판사도 눈살을 찌푸렸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변호인을 교체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고 언론에 꾸준히 인터뷰를 흘려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그가 끝까지 아내를 기다리는 헌신적인 남편으로 묘사되었고 일부 대중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나이 들어 잘 사는 남자 잡아놓고 이제 와서 도망치냐는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랐으니까요. 미숙이는 어느 날 몰래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보면서 나도 결심했어. 나도 이제 숨지 않고 살 거야.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정민이는 재판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제 곁을 지켰고 변호사는 증인을 확보해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박태준 씨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모님은 늘 외로워 보였어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했고 전화도 항상 제한됐어요. 저희도 이사장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 못했지만 사실 그 집은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 증언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게 긴급 보호 명령을 내렸고 박태준 씨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심 공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진술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적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틀 안에 갇혀 숨쉬지 못하는 삶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통제 및 정신적 학대, 감금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혼인관계라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접근 금지를 3년간 연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인정합니다. 결정문을 들고 나오는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끝났다는 벅찬만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정민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아주 조용한 식당에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정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 가게 같은 거 작게라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손맛이라면 어디서든 성공하죠. 그리고 저녁 무렵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망설이며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운명이었습니다. 보내는 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 그 문자를 지우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지금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정민이의 도움으로 아담한 주택을 하나 구했고 그 집 마당 한켠에는 정숙인의 쉼터라는 이름의 조그만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 공기를 마시며 직접 내리는 드립 커피 한 잔, 그리고 된장으로 끓인 시골 된장국. 그 단순한 일상이 제게 다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카페는 빠르게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 단골이 된 이웃 아주머니들, 그리고 가끔 서울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까지. 어떤 날은 조용하고 어떤 날은 북적였지만 그 모든 하루가 고맙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숨 쉴 공간을 찾아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한식당을 할 때처럼 바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인정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손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태준 씨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이 컸지만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날카로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온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세요.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뵈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수많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원망, 공포, 그리고 연민. 그와의 지난 시간은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인생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저 한 번은 전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돌아가며 작게 인사했고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에도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민이도 내려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와 산책을 하고 장을 봅니다. 그는 늘 제게 말합니다. 엄마는 이제 내게 자랑이에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는 해냈다고. 어둠에서 나와 빛을 다시 찾았다고.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소유도 아닙니다. 정숙이라는 이름 하나로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야.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한 여자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간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안락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정숙 씨는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설렘 앞에 마음을 열었지만 그 설렘은 곧 통제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잃어가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 옆에 놓인 일정표. 그것은 단순한 하루의 계획이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린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속에 숨겨진 지시와 감시, 배려라는 이름의 통제.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결국 황금빛 감옥이었고 그녀는 조용히 갇혀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용기를 냈고 증거를 모았으며 사랑하는 아들의 도움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이 말에서 진정한 힘을 봅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야. 정숙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의 탈출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찾고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용기와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한 틀 안에 갇혀 마음껏 숨쉬지 못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정숙 씨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꿔보세요. 누구의 아내가 아닌,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나로서의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할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도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페이지가 바로 오늘이길 응원합니다.